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자살하고 싶대요. 성욕이 하나도 없대 요즘. 밤에 잠도 안 온대. 기운도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이분의 진단이 뭐예요? 근데 이거 정확한 원인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이 뭔지 이걸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90% 이상이 약이죠. 환자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만 낮추는 방법만 있으면 그걸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뭐 비타민 주고 이게 기능의학이 아닙니다. 근데 잠깐 비만, 당뇨, 심혈관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지금 6번까지 고지혈증까지 원인이 같잖아요. 당뇨랑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랑 다 똑같이 상태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돌리는 게 맞고, 그리고 되돌리는 게 나을 겁니다. 약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입니다. 미국에서 기능의학을 기반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환자혁명의 저자이신 조한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채널 한 6년 넘게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요. 더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가 아니라 거의 팟캐스트 수준이죠. 초반에 올린 것들을 보면은 영상이 움직이지도 않고 목소리만 그냥 쫙 나왔는데, 네.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튜브가 이렇게 뜨기도 전이었어요. 저희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네. 기능의학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매번 1시간씩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버님은 이거 들으세요, 어머님은 이거 들으세요. 이거 환자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네. 그 목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올려놔야 되나. 그 당시에 뭐 팟캐스트 하면은 팟빵 뭐 이런 데다가 올려야 되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 잘 못하거든요. 저도 올려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쓸 수 있었던 게 유튜브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를 한국에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튜브의 시대가 왔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능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기능의학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현대의학은 진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진단이 꼭 나와야 되거든요. 감별 진단을 의사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오진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이 있고, 근데 이제 오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물론 환자분을 위해서 이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오진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시면은 병원에서는 의사는 그 국민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내가 뭐뭐뭐 치료했어요 만 하면은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단 코드와 치료 코드가 같이 있어요. 아, 이 두 가지 둘이 다르군요.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이랑 전혀 엉뚱한 치료를 하면은 시스템이 튕겨버리겠죠. 돈이 안 나와요. 진단에 맞는, 이 진단이 허락하는 치료, 그 코드가 딱 맞아서 이제 그거를 딱 집어넣었을 때 네. 그 지급을 받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진 진단과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허락된 거죠. 시스템상에서 허락된 거.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손발이 되게 많이 묶여 있는데, 여기서 근데 말하는 그 정해진 치료는 뭐냐면,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 상담을 해줬어요. 안 되죠. 비타민을 영양소를, 밥을 먹는 거를 뭐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안 되죠. 그냥 항상 90% 이상이 약이죠. 나머지는 시술. 네. 근데 그 약도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만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 약을, 그리고 그 약을 어떤 약들에 대해서 이 약이 처방이 가능한 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감별 상황, 그래서 이렇게 듣기에는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듣기는 좋지만, 결국은 치료가 이렇게 되게 한정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능의학,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 처방하게 돼 있고, 환자 암에 걸렸으면은 항암 치료 아니면 뭐 방사선 치료, 수술, 이 표준 치료 외에 다른 것들은 수가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의사가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만약에 먹는다. 당이 높아서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 그러면 당이 낮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환자는 그 당뇨약을 먹어서 당뇨 환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는 평생 관리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혈당이 높으면 이 혈당 때문에 혈당이 혈관의 건강 문제를 일으켜서 실명을 하기도 하고 신장이 그 당이 이제 두껍고 무거운데 신장은 피를 다 이렇게 거르는데 그 필터를 다 거르는데 당이 거기 덕지덕지 껴서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 투석하고 나중에 신장 이식해야 되고 그 합병증 심장 여기 막히면 심장마비 뇌졸중 혈관 망가뜨리니까 그리고 또 당이 무거워서 발로 다 가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발로 가면은 다리 절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합병증이 무서워서 이거를 혈당이라는 건 위험해. 근데 마침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니까 약물로 혈당을 낮춰보자. 원인은 됐고 뭔지 모르겠고 상관없고 어쨌든 혈당이 원인이니까 혈당을 원인으로 본 거예요. 혈당 원인 맞지. 근데 그 혈당까지만 원인으로 보니까 혈당만 낮추는 방법만 있으면 그걸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혈압도 마찬가지. 고혈압이 너무 높아서 압이 높으니까 이 혈관이 터지더라. 죽더라. 그러니까 혈압을 낮춰야겠다. 약물로 그것도 항상 약물로 낮추면은 증상을 완화한다. 그 나중에 합병증을 예방한다. 혈압을 낮출 수 있으니까. 네. 정작 50년 60년 먹었는데 하나도 예방이 안 되고 여전히 심장마비 에피소드 똑같이 일어나고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뇌졸중 하나도 예방이 안 돼. 예방을 하려고 먹었는데 심장마비 사망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약 때문이 아니라 응급 그 구급차가 옛날에는 그냥 거의 택시 서비스였는데 왔다 갔다 픽업만. 근데 요즘은 거기서 현장에서도 처리를 하고 사람들이 또 이제 인식도 옛날에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파티하고 와서 식은땀 흘리면서 소화가 안 돼 이러고 주무시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심장마비로. 근데 요즘 그런 교육들이 돼 있으니까 119 발을 부르니까 신고를 빨리 하니까 그래서 생존율이 늘어났죠. 근데 뇌졸중 같은 경우도 혈압을 낮춰놓으니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줄어들었지만 혈압이 낮으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15층 꼭대기에 압이 낮아서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뇌 혈압이 낮으니까 구석구석 모세혈관들이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뇌경색은 늘어나서 오히려 뇌졸중은 결국은 예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예방이 안 되더라.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고 이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됐을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선배들도 이렇게 하고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처벌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냥 그 처방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보자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원인부터 그러니까 기능의학 하면은 혈압약 대신에 비타민 주는 게 기능의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의학은 치료가 다른 게 아니라 진단이 다른 겁니다. 진단하는 방법부터 다른 거. 원인을 찾는 거예요. 피검사 결과상으로 혈압이 높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단이에요? 진단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자살하고 싶대요. 그리고 성욕이 하나도 없대 요즘.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온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기운도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월드컵 요즘 하는데 월드컵 보고 싶지도 않고. 이분의 진단이 뭐예요? 우울증. 네. 아시죠? 딱 우울증이잖아요. 의사가 이제 우울증인 같으니까 약을 한번 한 달 먹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또 와서 볼게요. 이렇게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약 먹고 효과가 있나 부작용이 없나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의사는. 효과가 있나 부작용이 있나. 그죠 보겠죠. 근데 환자가 이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왜 성욕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우울증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살 충동이 왜 있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입니다. 이거 환자한테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진단을 내린 후에 이 환자가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거를 환자한테 받은 걸 돌려주는 거죠. 우울증 때문이라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 위산 억제제를 하도 먹으니까 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이어트 때문일 수도 있죠. 예, 언니는 뭐 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스시만 먹고 다녀서 수은 중독이 돼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생선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 안 먹었더니 오메가3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그러니까 원인은 같은 우울증이어도 너무 많은데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아까 감별 진단, 네.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이 뭔지 이걸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의학, 그래서 이제 진단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뭐 비타민 주고 이게 기능의학이 아닙니다. 수액 놔주고 주사 놔주고 이거 기능의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원인부터 진단부터 다시 해가지고 원인을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게 진짜 기능의학은 그런 겁니다. 네. 좀 길게 돌아오긴 했는데 그냥 본질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현상들을 사실은 의대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이 다 배워놓고 나중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원인들, 왜 그 호르몬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네. 뭐 이런 것들 다 돌아보면서 원인부터 찾아서 진단을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조금 방금 드는 생각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능학 관점에서 처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면 결핍이 문제의 원인인 거 알았어요. 네. 그럼 사실 그러면 그 코드상에서나 아까 뭐 진단 코드, 치료 코드가 있다는데 네, 네.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기능의학 진료는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비급여? 아니면 한국에서 쓰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수가가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리고 환자랑 이제 상담도 오래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 환자한테 직접 받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몇천 원 내고 병원 다니던 입장에서 너무 비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의학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을 잡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펑셔널 기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러면? 사람의 펑션을 보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들. 그게 뭐 비타민의 기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죠. 생리학 전반의 어떤 그렇죠. 기능들 보면서 예. 뭔가 이제 처방을 하겠다. 네, 주로 보는 게 대사랑 호르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대사랑 호르몬을 중심에 두고 조금 보는 의학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당연하긴 한데 이 말이. 네, 네. 선생님도 사실 전통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밟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세계로 넘어오시게 된 거예요? 기능학 약간 이제 붐이 있었어요. 영양학적인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그 당시에 언제쯤? 2005년 정도부터, 뭐 4, 5년. 음. 네,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보수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하는 거. 매년 이제 24시간씩 의무적으로 보수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면허를 유지하려면. 네, 그거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기능의학 쪽이 재밌더라고요.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 과목들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처음에 그 보수교육 하고 그럴 때 뭐 이걸로 진료를 해야겠다, 뭐 나중에 유튜브 찍어야겠다, 책상 이런 생각하지 않았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름을 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때는 그냥 순수한 그냥 학문 차원에서 이거 되게 재밌네. 학교에서 수박 겉핥기로 지나갔던 것들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아팠는데 간암에 걸리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영양학적인 부분에 약간 절실한 게 있었고, 네, 그랬었어요. 아버님 지금 괜찮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죠. 네,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네. 지금 편안하게 계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7년 전에 이제 처음 기능의학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네, 2015년 정도부터 기능의학 진료를 조금씩 섞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렇게 이걸 배우는 어떤 코र्스 같은 게 있나요? 또 그 이후로 좀 더 있죠. 깊게?
되게 학회가 많이 있고요. 미국엔 여러 학회가 있고요. 음. 뭐 한국도 음. 뭐 임상영양학회도 있고 정주 정맥주사 학회도 있고 뭐 이런 데서 기능의학 학회도 있고 네. 이런 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이 있고 공부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미국 좀 더 그 체계가 많고 규모가 훨씬 크죠. 예, 그래서 그런 데서 통합의학학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 또 아니면은 뭐 여러저런 이런 그런 데서 좀 더 교육을 이수를 좀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예, 스터디 그룹 나가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2015년쯤부터 음. 현장에서 이제 기능학을 기반으로 조금 진료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잖아요. 환자혁명. 네, 환자혁명. 네. 네. 그러면 전 선생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자혁명이라는 책이고 2017년에 일수에 처음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다이어트를 연구하면서 가장 초반에는 국내에 있는 책들, 이제 해외인 책들 거의 다 읽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아 나도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보는 주제와 비슷한 걸 다루고 있는 분들의 책은 사긴 해놓고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괜히 이제 그 관점에 편향될까봐.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착각을 하다가 인터뷰를 잡고 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읽었다. 아직 안 읽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너무 익숙한데 알고 보니까 안 읽은 거야.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다 읽었는데 어떻게 책을 하루나 읽으시지? 아마 제 책 읽으신 분들이 또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보면 최겸이 이 책 보고 약간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본질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이 비슷해서 저도 약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 들었고 사실 선생님이 저보다 공부하신 것도 많고 임상에서 경험도 많으신데 아 나쁘지 않겠구나를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는데 원래 다 통하죠. 또 과학은 그렇게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제 책과 이 책이 특징이 되게 다르고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더 약간 의료 진료 질병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약간 뭐 공통점 하나 제가 느낀 걸 얘기하자면 어떤 문제를 이제 어떤 바라볼 때 건강 문제를 바라볼 때 절대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 만에 갑자기 뭐 한두 가지 질문 가지고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 사람의 전체 삶 전체 하루의 스케줄은 어떻고 또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컸는지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봤을 때 이 문제를 그나마 우리의 어떤 뭔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이 책은 다이어트 책은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과학자시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책을 쓰셨을 것이고 네. 하지만 근데 아까 통한다고 말씀을 한 건데 저는 이 책 처음에 쓰면서 제목이 제가 생각했던 제목 기능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2차 소견. 재미없네요. 책 안 팔렸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나쁘게 표현하는데 병원 쇼핑 다닌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은. 미국에서는 그걸 좋게 표현해줘요. 2차 소견을 받으러 간다. Get your second opinion. 2차 소견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의학 관점에서 이제 일반 병원에 갔다가 또 이비인후과 갔다가 또 다른 이비인후과 가면은 2차 소견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데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은 2차 소견의 내용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2차 소견 그러면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강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출판사에서 이제 그 제목은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환자혁명 제목이 환자혁명인데 엄청 막 그래 갑자기 이제 너무 2차 소견에서 되게 소극적인데 혁명으로 확 뛰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그럴 내용이나 그럴 의도는 없었고 그냥 기능의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썼던 책인 거죠. 그 출판사에서 일을 잘 했네요. 네, 엄청난 제목을 주시는 바람에 등 떠밀려서 환자혁명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이 이 전체를 되게 잘 꿰뚫었다고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그냥 제가 옛날부터 책을 써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책을 쓰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적어놓은 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환자들하고 상담하면서 나오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 아니면 내가 세미나에서 들은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그것을 엮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책이 처음 나왔는데 그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는 아무도 안 읽습니다. 거의 그냥 한 40%를 덜어내고 좀 남아가지고 남은 부분만 모아놓은 거죠. 이 책에서 좀 핵심이 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각 질병들, 네. 현대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대사 질환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으시더라고요. 네. 짚으시면서 이 질환의 진짜 본질이 뭔지, 음, 그리고 전통적 의학에서 이 질병을 대하는 방식이 아쉬운 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 질환들을 한 번씩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다 짚어요? 그 많은 질환.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당뇨가 뭔지, 심혈관 질환이 뭔지, 암이 뭔지, 통계는 어떤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깜짝 놀라는 건 제가 만나는 구독자분들 또는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자신의 질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좀 마음 아픈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후회가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인슐린을 아직 당뇨가 있어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인슐린을 처방 받으셨는데 인슐린이 혈당을 높이는 약인지 낮추는 약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맞아. 시간만 아시죠? 네. 언제 그러니까 지금 맞아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환자한테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라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당뇨, 그냥 혈당 높은 거, 당 조절 안 된다, 그냥 그 정도. 뭐 심혈관 질환, 심장 막힌 거. 이러니까 저는 한 번만 선생님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또 통찰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명쾌하게 한번 각 질환별로 이 질환이 뭔지를 얘기해 보면서 조금 더 가볼게요. 근데 잠깐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지금 6번까지 고지혈증까지 네. 하나네요.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비만이 네. 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렵죠? 어렵죠. 네, 일반인들이 어렵죠. 비만을 병이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럼 미용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너 뚱뚱해 이러면 안 되니까 병으로 인정해 줘야. 근데 우울증이 병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병으로 인정이 됐죠. 네. 마음의 감기입니다, 뭐 이러면서 네. 뇌에 이제 호르몬들이 불균형을 이뤄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 그 결과는 약물인데 그 치료는 그렇게 가는 건데 비만도 그러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냐 아니냐 할 때 음.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입니다. 당뇨 병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고혈압도 병이고, 그쵸? 네. 당뇨, 고혈압 다 병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당뇨는 병이 아니라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기능의학 관점에서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 네. 상태. 왜냐면은 어떤 장기의 어느 부분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수술로 떼낸 것도 아니고 지금 뭐든지 다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만도 그렇기 때문에 병이냐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약간 대답을 머뭇거리게 그렇잖아요. 어렵죠. 근데 비만까지는 그렇게 머뭇 왜냐면 나 맘먹으면 살 뺄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 좀 안 빼는 것뿐이지. 약간 나 공부하면은 나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내가 안 가는 것뿐 이 느낌 같은 느낌인데 비만 어쨌든 비만 뺄 수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은 고지혈증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이어트 과학자니까 아시겠지만 원인이 같잖아요. 당뇨랑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랑 다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 단백질을 먹든 지방을 먹든 탄수화물을 먹든 단순당을 먹든 인슐린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음식을 먹으면 그걸 에너지화 시키고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서 네, 당연히 이제 단순당 탄수화물이 많이 나오고 단백질은 덜 나오고 지방은 제일 안 나오는 건데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분비를 자극하는 인슐린 양이 다르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현대인들은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그 중에서 탄수화물 하필이면 단순당을 많이 먹어서 네. 더 빠르게 분비가 되고 음. 또 자주 먹어서 음.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굶은 상태에서 사냥을 해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가지고 먹여서 보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밥갈러 가면 좋은데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홈쇼핑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 보겠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친구한테 만나자 그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흑당 버블티를 먹었어요. 케이크도 하나 예, 시켜야죠. 하나 시켜 먹었어. 그리고 수다 떨다가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음. 사실 배 안 고픈데 점심 시간이니까 뭐 햄버거를 먹었어, 아니면 짜장면을 먹었어, 뭔가 돈가스를 먹었어, 뭔가를 또 먹었겠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오후가 되니까는 그렇게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서 커피를 하나 타서 마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랑 애가 들어와서 저녁밥을 지어서 먹었어. 그럼 이분은 너무 자주 인슐린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쵸?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쉴 틈이 없이.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근데 이 포도당이 그냥 우리 세포에 막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인슐린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똑똑똑 저 인슐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인슐린한테만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제 친구 왔어요. 이 친구 왔어요. 인슐린만 알아보고. 예. 근데 인슐린도 너무 자주 오니까 아직 아까 내가 밭을 매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쓰질 않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에너지를 쓰지 않았는데 또 포도당을 갖고 오고, 좀 있다 보니까 또 포도당을 갖고 오고, 자꾸 띵동띵동 해놓으면 우리가 택배도 가끔 와야 반갑지. 네. 자꾸 오니까 지금 세포가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이렇게 집에 없는 척하고 있는, 모른 척하고 대꾸를 안 하게 있는 게 인슐린 저항이잖아요. 이게 세포가 세포 입장에서 인슐린을 저항한다 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이란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러면 그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인슐린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갖다가 막 뇌세포, 간세포, 뭐 지방세포, 온몸에 있는 모든 근육 뭐 다 세포에다가 딜리버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났으니까 인슐린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간 다음에 다시 혈관 상태가 깨끗해지는 상태, 2시간 반 만에 깨끗해지는 상태, 요게 정상인데 계속 중간중간 뭘 먹으니까 계속 혈관은 어떻게 했어요? 상태 배달되지 못한 포도당들도 가득 있고 인슐린도 계속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이 집 가서 띵동 저 집 가서 띵동 하고 다니고 있으니 혈관이 얼마나 그 안에 꽉 차고 더러워요.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혈관은 깨끗할수록 좋은데 현대인은 가끔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배달이 되지만 호르몬들이 공급되지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일을 안 하고 깨끗한 상태로 둬야 오래 쓰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혈관 안에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럼 그렇게 되면 혈관이 당이 너무 많고 인슐린이 많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그때 관대하게 이 인슐린이 왔을 때 인슐린이 가지고 온 혈당을 받아주는 세포가 있는 거죠. 네. 지방세포. 네. 지방이 관대하게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지방한테 야 우리 정말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니까 일단 네가 이거를 다 받아놔.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 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못 먹게 되면 그때 와서 다시 찾아서 쓸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방에다가 밀어넣는 거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간으로 다 밀어넣죠. 그래서 지방간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단. 네, 지방간이 생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나오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 지방의 뱃살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결국 그때 피 검사를 하면 혈당이 높게 나오겠죠. 네. 당뇨 환자 진단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당뇨가 또 이렇게 혈당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염증을 또 빨리 빠뜨려야 되니까 염증이, 그리고 혈관이 망가진 데가 있으니까 그걸 보수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우리 몸이 또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만들어서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인슐린 저항성, 이거 단 거를 내가 생각 없이 자주 많이, 네. 그리고 혈당을 확 끌어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 주로 가공식품이죠. 그것들을 먹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하나만으로 벌써 뱃살 나오기 시작하고 당이 올라 혈당 당뇨가 되기 시작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죠. 혈당이 높은 상태는 교감신경을 자극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자극돼 있으니까 혈압 올라가겠죠. 그리고 피 자체가 그 찐득찐득한데 그렇죠. 아까 피는 맑아야 좋다 그랬는데 그리고 혈관벽은 망가졌으니까 혈관벽에 탄력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관벽에 탄력이 줄어든 혈관 그 안에 피는 찐득찐득해. 음. 그래도 피는 돌려야 되거든요. 네. 혈압 올라가야 되죠. 고혈압도 아니. 뭐 하나 이거 다 제가 아까 1번부터 6번, 7번까지 지금 다 하나예요 원인이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다 끝났어요. 퉁 치셨네요. 네, 퉁 인슐린 저항성도 갑상선 문제도 설명할 수 있나요? 가장 큰 원인이죠. 가장 큰 원인이에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왜냐면은 인슐린이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 받잖아요. 인슐린이 만약에 인슐린 너무 많아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그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때 나오는 그 스트레스 친구죠. 호르몬, 그렇죠. 네. 네.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혈당이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거에 반하는 거는 콜티졸이거든요. 몸에 있는 걸 꺼내 쓰게 만들죠. 네, 네. 그러니까 콜티졸 호르몬도 올라가게 되죠. 콜티졸 호르몬이 올라가고 인슐린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도 영향을 받거든요. 에스트로겐은 복잡하니까 콜티졸과 인슐린이 같이 둘 다 계속 높낮이가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쓰는 호르몬인데 그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미네랄 중에 갑상선에 관여하는 것들 셀레늄 아니면 뭐 요오드, 네.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이런 미네랄들, 인슐린이 높으면 이런 미네랄들이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게 아이오딘, 요오드랑 셀레늄인데 셀레늄, 이 친구들의 결핍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또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여기는 없지만 자궁 내막증도 마찬가지고. 자궁 내막증. 네, 그런 것들도 똑같이 인슐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사실 인슐린 저항성에 관계 있지 않나요? 가장 큰 요즘 현대인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많이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다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심혈관 질환이랑 동맥경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설명한 적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관상동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뒤쪽 벽에 이제 보통 작은 LDL들이 배잖아요. 화물선. 이 지질 물질들이 나르는 이 화물선들이 그 뒤로 침투할 수 있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손상되거나 침몰했을 때 그때 거기에 이제 안에 있던 화물들 떨어뜨리고 거기서 염증 반응 촉발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관상동맥의 경화증의 가장 시작이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뭐 작은 LDL들이 되게 많으면 또 그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중요한 한 포인트는 왜 그 화물선들이 침몰하느냐고 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고혈당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거. 왜냐면 고혈당은 단백질을 손상시키니까. 두 번째가 염증 과잉. 그러니까 그렇죠. 염증 과잉 자체도 그냥 걔를 문제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겠다. 세 번째가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 이것도 맞을까?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활성산소라는 표현은 이제 기능학에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요? 개념은 있죠. 개념은 있고 산화라 그러죠. 네.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인데 산화 맞습니다. 스트레스 말씀하시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작용을.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안에도 화물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또는 표면에 있는 이제 뭐 근육도 내려오고 하면서 거기를 이제 막아대니까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거기 붙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죠. 활성산소.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혈압 전부 다 혈관 질환이잖아요. 현대인의 병의 뭐 90%는 혈관 질환인데.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비만이란 무엇인가? 비만이란 한 문장으로. 네, 한 문장이어야 돼요. 두 문장까지 허락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현재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스캐너다.
스캐너다. 바로메터다. 바로미터다. 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점점 건강이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있는지. 왜냐면 나이 들어서 계속 점점 살이 찌거든요. 네. 회사 다니면서 배가 점점 나오지. 음. 예, 그러니까 그 척도로 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미용의 관점에서는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건강에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건강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음. 그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다이어트의 개념도 저는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된다거든요. 몸이 정상이 되면 혈압도 정상이 된다지. 대사가 고쳐지면 대사가 몸의 대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감량은 되면 따라온다. 그래, 좋은 그런 표현. 그런 식으로 그 정상 체중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정상 체중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가 정해진 어느 체중을 정해놓고 뭐 올림픽 유도 결승전 나가려고 체중 감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며칠까지 어느 체중을 맞추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에 따라 누구는 걸릴 것이고 누구는 빨리 갈 것인데, 네.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된다기 때문에, 네. 내가 당뇨가 있었다, 고혈압이 있었다, 다른 문제로 해서 식이 조절을 하고 좀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체중도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뇨만 고치고 고혈압은 그대로 놔두는 그 자연요법, 생활요법은 없잖아요. 시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고치거나 못 고치거나지. 음. 예, 그 중에 당연히 체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당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당장 뭐 집에서 간이로 재볼 수는 있겠죠, 혈압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보니까 약간 결국 과정으로 보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당뇨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혈당이 조절 잘 안 되는 상태로 드러나는 또 그 과정의 지표다. 맞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가 내가 뭐 신장이 망가진 병도 아니고 당뇨 합병증으로 나중에 신장이 망가지는 거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생긴 게 아니라 단순히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생활 습관, 먹는 거 제일 크고, 잠 안 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과하는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만 받는 거 하나만으로도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쫓아나오고 인슐린이 쫓아나와 버리니까 그 스트레스만으로도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당뇨도, 근데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비만처럼 비만, 내가 맘만 먹으면 나 살 뺄 수 있지 하는 것처럼 당뇨도 그렇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 몸이 고장난 상태가 아니고 당뇨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당뇨병을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려요. 당뇨는 고칠 수 없다, 관리를 평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병이 맞고, 근데 상태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내 몸에 고장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돌리는 게 맞고, 그리고 되돌리는 게 나을 겁니다. 약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들, 뭐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까지 다 어떤 증상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사에 문제가 생겼으며 그냥 그 중심에 또 공통점들이 있다. 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서서히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바꾸려면 힘들고 그래도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의 예. 원인이 혹시 인슐린 저항성 말고 또 우리가 일반 생활 습관에서 뭐가 독소, 있을까? 독소. 예, 병원, 현대의학에서 또 독소, 디톡스 이러면 되게 싫어하는 단어인데, 독소가 뭔가요? 예, 뭐 그냥 우리의 미네랄 대사를 방해할 만한 중금속들, 중금속. 미세먼지가 됐든 환경 호르몬이 됐든 호르몬을 호르몬. 교란하거나 네. 예, 미네랄 대사를, 근데 미네랄 대사를 방해한다는 건 호르몬들의 신호 주고받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거죠. 예. 네. 저는 그런 것들 크게 두 가지죠. 예. 중금속,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환경적인 독소들, 근데 거기에 또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 독소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아까 굶어도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이어트 과학자 채겸 TV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 먹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다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근데 내가 굶어도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식, 오케이, 음식은 내가 최대한 신경 써서 먹고 운동도 하고, 근데 이 운동을 가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리고 음식도 초반에는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 아니면 일단 모르겠는데 따라 해보자 음. 라고 하는 분들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먹고 싶은데 참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가서 이제 뭐 힘들고 아니면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뭐 과제 하느라 힘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깨지고 어쨌든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호르몬이 쫙 올라갈 거예요. 그럼 콜티졸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혈당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당뇨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너무 높아요. 아침에 우리가 잠을 깨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굶었어도 나가서 사냥은 해야 되니까 혈당을 꺼내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포에서 간에서 그래가지고 네. 꺼내오는 신호를 주는 게 콜티졸 호르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무조건 호르몬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콜티졸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걔는 올라온다고요. 낮이어도 밤이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콜티졸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혈당을 꺼내온다고 했으니까 굶어도 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몸속에 혈관 속에. 예, 그러면은 혈당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자동으로 인슐린 출동. 인슐린 또 나오니까 굶으면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까 흑당 버블티를 자주 먹는 사람처럼 똑같이 계속 인슐린 저항성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네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그 식이장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면 식이장이 네, 그러니까 보통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폭식증과 뭐 거식증 이런 네, 거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오는데 당연히 이제 사실 선생님이나 저나 뭐 처방하는 본질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어려운 게 식이장애라는 건 약간 신경의 어떤 저도 회로에 어려워요. 문제 어려우세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사 개선의 어떤 도구들인데 네. 조심하셔야 된다. 네. 천천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네. 혹시 선생님께서도 어떤 지혜가 있으실지 여쭤보려 했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씀. 근데 저는 암 환자 진료는 이제 못하고, 능력이 안 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해보고 싶었다가 포기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의 병이 되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리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억눌린 게 있었거나 원한 살만한 분한 억울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완벽주의 좋게 표현하면 완벽주의 일적인 완벽주의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이 다 충족이 안 되는 스트레스인데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암에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하면 참 쉬워요. 결과가 아름답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삼자가 상담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알려줄 수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도 어렵고 뭐도 하고 어려우니까 이거 정말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섭식장애, 식이장애 네.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고 그 사람의 기준이나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 강박에 의해서 생기는 장애일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어디 호르몬 뭐 하나 그렐린 호르몬이 뭐 잘못돼서 식이장애가 생긴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여기 내용은 그건데 제가 이제 책에서 쓴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대사가 망가지는 이유를 짚으면 자주 먹는 거, 네, 그쵸. 탄수화물로 많이 먹는 거, 그쵸. 또는 뭐 설탕, 액상과당 같이 이제 간을 망치는 친구들, 네네. 또는 술도 있겠죠. 네, 그쵸. 그리고- 똑같죠. 그리고 수면 엉망인 거, 스트레스 관리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완벽하네요. 저랑 똑같네. 장시간의 공복이 부재하는 거. 장시간에 공복이 단식단실하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있는 동물이라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고 뭐 엉망을 했어도 가끔씩 그 굶어주는 시간 동안 세포 청소도 하고 네. 뭔가 지방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면 또 다시 비워버리고 했을 것 같은데 얘도 부재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소극적 의미로 이 문제 원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저도 100% 동의해요. 아까 우리 초반에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음식을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뭐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뭐 저탄고지를 해야 돼. 그것도 문제지만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너무 자주 먹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공복이 오래 있어주지 않는다는 거. 음. 예, 저는 100% 동의하죠. 음. 그리고 과식도 있어요. 과식도 존재할 수 사실 있습니다. 뭐 나 하루 3끼 먹는데 나 하루 4끼 먹는데 근데 음. 소식하면 또 괜찮아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네.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칠 수는 없겠죠. 이미. 근데 그렇게 소식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많이 먹던 사람은 그리고 운동량도 있고 뭐 그러면은 그리고 몸의 대사도 빠르면 타고난 대사도 빠르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주 먹었어도 네. 소식을 이게, 하고 운동 많이 했으면 치유 식단은 못 될지언정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소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간 뭔가를 몸을 되돌려야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할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저탄고지가 다이어트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케톤식이 하면 원래는 파킨슨 환자들, 뇌질환, 뭐 치매 환자들, 간질. 초기 간질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권하는 식단이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식사라는 거는 식사 방법이나 내용 먹는 내용은 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죠. 내 몸 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 하나 결국 똥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먼 짓을 흔적을 남기고 나오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내 몸에서 폭발시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좋게 됐든 나쁘게 됐든 우리가 나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고 좋은 것들을 되게 조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지 결국은 내 몸속에서 한번 뭘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는 그 특별한 치료 목적으로만 암 환자분들이 채식을 한다는 거, 염증을 확 빼뜨리고, 그러니까 그 채소에 있는 식물 영양소들이 암과 약간 싸우는 역할. 그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식이요법인데 모든 사람이 그 채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케톤식이 방금 뭐 치매 환자, 파킨슨 환자, 간질 환자들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오늘 얘기하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초반에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한 식단 조그만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저탄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간헐적 단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혹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필요한 케이스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탄고지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뇌 질환들 그런 게 가장 뇌질환이라면 그 파킨슨 이런 것들. 파킨슨, 간질 치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인슐린 저항성이죠. 저탄고지랑 간헐적 단식이랑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같거든요. 무엇인가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비워주는 거고 인슐린이 일 좀 안 하게 해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간이 쉬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세포가 맨날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인슐린을 저항하고 있는 그 삐진 세포들을 달래주는 거고 걔들 다시 배고파서 세포가 인슐린이 와가지고 포도당 가져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애들 다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만들려는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목적에서 그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가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은데 그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통해서 긴 공복 시간을 통해서 일단 간도 쉬고 혈관도 쉬고 인슐린도 쉬고 세포도 너도 좀 굶어보고 다 쉬자 요거를 한다면 저탄고지는 그 사이에 그거를 이제 그냥 굶으면은 누구는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먹어주면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지방은 먹어도 안전하니 지방으로 대신 칼로리를 충족하면서 그리고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케톤도 알게 됐고 케톤 에너지도 알게 됐고 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그 간헐적 단식을 도달하고 싶은 게 저탄고지인 거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뭐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많이 나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것들의 부작용이나 하면 안 되는 케이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임상에서 약간 경험도 있으실 거고 좀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의미가 있게 얘기하려면 좋다는 얘기 말고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 또는 뭔가 하면 안 되는 케이스